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건설 엔지니어협회 정승상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님과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럼 진행은 건설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설계 분야, 건설사업 관리 분야 전문가 4분의 발표를 듣고 패널 토론과 방청석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녹화 영상은 저희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먼저 포럼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요 내빈들의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 포럼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복귀왕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잠시 후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대표이신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님들과 유관기관들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소개를 못해드린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용갑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송명기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바쁘신 시간에 우리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에 오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복귀왕 재선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이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단순히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 사업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지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도시의 모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내년도 SOC 예산이 3.6% 정도 축소가 됨에 따라서 공공인프라 투자 감소와 함께 건설 경기 회복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점유율 역시 현재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온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재의 대내적 위기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현장과 정부 정책 간의 간극을 좁히고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포럼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하기를 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송명기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흔쾌히 포럼을 함께 주최해 주신 박용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원 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시는 복귀왕 의원님과 서면으로 격려와 축사를 보내주신 맹성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축사를 위해 먼 걸음 해주신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에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업계 전문가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권영상 교수님,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고견을 나눠주실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 벌써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포럼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덕분에 우리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차례 포럼을 진행하는 동안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작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건설 기술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포럼은 건설 사업이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설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들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산업의 발전과 더 나은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실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깊은 통찰은 정부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이
유익한 토론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용갑 위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왕 의원님의 축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 저랑 같은 동네요. 대전이나 충남이나 개가 개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단체장 3선을 하셔서 그런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다릅니다.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줄 아시고 이런 구력이 쌓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하실 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정활동 잘 하고 계시는 모범을 보이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주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명기 회장님은 제가 국회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 인연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회장으로서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건설 분야 요즘에 제일 답답한 분야가 건설 분야일 겁니다. 토목, 건축 따지지 않고 제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분야가 건설 분야입니다. 일단 사업장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그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는 실업자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용직 그 건설 노동자분들께서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노동자분들도 힘들고 또 그 사업자들도 힘드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앞으로의 우리 활로까지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저 포럼에 함께 참석해 주신 국토부나 그리고 우리 도로공사도 있고 여러 군데 관계기관에서 오셨던데요. 그저 행사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우리 그 현장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협회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80년대에 건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수도 없이 쌓여서 한국에서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쌓이고 쌓였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도시의 규모도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고 이제는 규모가 아니라 질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분야가 단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거 선진국에서 잠시 위축되어 갔던 그 일반적인 건설 분야로만 승부를 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가려면 이것이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 지속 가능의 철학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을 했었는데요. 가장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분야가 설계더라고요.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업무 보고도 잘 하시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설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혹은 가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박용갑 의원님, 그리고 송명규 회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입니다.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 현장을 진단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제5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용갑 의원님과 복귀양 의원님, 그리고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내일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역시 경영 여건 악화, 젊은 기술인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설계와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와 건설 사업 관리로 대표되는 건설 엔지니어링은 우리 건설공사의 핵심입니다. 양질의 설계와 원활한 시공에 이어서 건설 현장 안전,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건설 사업 관리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사업 관리 분야와 설계 분야의 고령화, 열악한 근무 환경, 부실 시공, 안전사고 등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젊은 기술인의 참여 확대, 업계 입찰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고 감리비율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의 빔 적용을 확대하고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각 단계별 빔 적용이 더욱 확산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마주한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책임있고 건실한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현장의 성성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해법을 정부도 같이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5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인 본 발표 이전에 잠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주최자이신 박용갑 의원님, 송명기 회장님, 그다음에 복귀왕 의원님, 그다음에 기술안전정책관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교수님, 발표 패널, 대표님들, 부회장님 두 분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의자 6개인데 의원님 두 분하고 회장님하고 정책관님이 좀 착석을 좀 해주시고요. 양쪽에 그 상금 부회장님하고 김종훈 부회장님이 양쪽 앉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패널하고 발표자 4분 하시고 패널들 뒤에 오셔서 좀 같이 촬영을 해주시죠.
설계 건설 기술인이 말하는 산업의 현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설계 분야 전문가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화 엔지니어링 이승용 과장님을 발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에서 발표를 맡게 된 도화 엔지니어링 과장 이승용입니다. 오늘 저는 젊은 설계인의 입장에서 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실과 젊은 엔지니어들이 느끼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 후 개선 방향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설계 엔지니어의 현실과 문제점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입사 10년차 이내 동료들과 업계 주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금과 처우 그리고 자긍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오늘 발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문제입니다. 건설업계 평균 연봉은 고소득 전문직 대비 약 20% 수준이며 설계사의 경우 동종업계 내 시공사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연봉 인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급여 수준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처우 문제입니다. E&E 포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 전반의 처우가 나쁘다는 응답이 전체의 81%에 달합니다. 특히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이 직무 불만족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내 인식 문제와 자긍심 결여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은 공사 발주 전부터 실시 설계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 산업은 여전히 시공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0년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젊은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과 처우에 대한 현실적 문제로는 실제 일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부족과 젊은 기술인의 유입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건설 기술인의 연령 및 등급 분포인데요. 실제 가장 많은 일을 배우고 수행해야 하는 40세 이하 기술인은 전체의 15.6%에 불과하고 젊은 기술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별로는 초급 기술인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와는 상이한 현상이 보여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초급 기술자로 진입한 인력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초급 인력에만 수치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입사 단기 동기들의 퇴사 시기를 살펴보면 3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규 인력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초급 엔지니어의 이탈 방지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설계 엔지니어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술인들은 사내 인간관계 문제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젊은 기술인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과도한 근로시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젊은 기술인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며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실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금과 처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젊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의 퇴사율을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입사하여 동기 50명 중 30% 내외가 3년 이내에 퇴사했고 현재는 40%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입사한 사원들의 퇴사율은 약 5% 내외로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MZ세대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하면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퇴사율이 낮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상된 초봉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초봉이 크게 인상되었고 이는 젊은 사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임금 상승이 젊은 인재를 유지하고 유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개선 방안은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입니다. 정책 방향이나 포럼에서도 매번 언급되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어 곧 대가의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이는 곧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무 기술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의 날에 산업유공자 포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원급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술인들에게도 포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 보았는데요. 노르웨이는 프로젝트 복잡성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고 뉴질랜드는 정부가 엔지니어링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고액의 급여와 세금 면제 혜택으로 엔지니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보상과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마련된다면 엔지니어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엔지니어의 자긍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 직업에 대한 비전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는 충분한 비전이 있고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엔지니어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의 방향과 안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갓생살개라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갓생이란 신이라는 영어 단어와 인생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로 매일매일을 소중하고 보람차게 보내면서 살 것이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결국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고용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직업을 통해 느끼는 행복과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설계는 눈에 보이는 실물이 없어 단순 서비스업으로 치부되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아직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과 인정의 부재입니다. 아무래도 계약관계상 의뢰 위치에 놓여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의 권리 침해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81%의 응답자가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선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존중받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계 엔지니어의 역할 강화입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주처와 설계사 간의 존중과 인정이 공존하게 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의 현실화입니다. 타이트한 마감 기한 때문에 초과 업무를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일인데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품질보다는 완성이라는 것에 몰두되어
성과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정 변화일지라도 현실적인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일정 조율을 통해 발주처와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설계 품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도 프로젝트의 성공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 산업 내에서 설계사의 위치는 발주처나 시공사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프로젝트의 기초이자 근본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설계사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이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협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업계와 관련된 포럼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엔지니어가 될 학생들과 국민들에게도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케팅이 마련이 된다면 엔지니어링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향 종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요약하여 적어보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젊은 설계인들의 유입 확대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의 결론 및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챗 GPT에게 물어본 미래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2050년쯤 서울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해 AI에게 예측을 좀 부탁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이미지에서 주목한 부분은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닌 도로, 교량, 철도, 조경 등과 같은 SOC 시설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인프라를 보며 국내 건설 산업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고 엔지니어로서 자긍심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 사진은 이제 두 번째로는 기억에 남았던 뉴스 기사입니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이 엄청 고마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강남에는 약 200개의 그늘막이 설치된 반면 강북에는 60개 정도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지역일수록 SOC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져 있고 이러한 차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SOC 산업은 경제 성장, 지역 발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만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SOC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해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 확대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젊은 엔지니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젊은 엔지니어들이 유입되고 건설 산업의 미래 또한 밝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젊은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한민국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혁신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용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설계 분야 두 번째 발표는 수성 엔지니어링의 이태욱 부사장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성 엔지니어링 이태욱 부사장입니다. 저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35년을 근무했고요. 책임자급으로서 앞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건설 현장의 현실과 정부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설계 엔지니어들은 이젠 말하고 싶다. 첫 번째 장. 세 번째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가 현실화돼야 된다.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들은 이제 정말로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 기술인은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로가 큽니다. 확실하게 국가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 및 시공하는 중요한 건설 인프라의 초석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예산 축소로 인해 토목공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통폐합과 폐지 등으로 신규 인력의 유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가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2000년대 만드는 대가 기준으로서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산업이 침체화되고 각 엔지니어 회사가 적자 운영과 기술인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정 설계 대가 지급과 설계 변경, ES가 반영되어야 건설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유능한 젊은 기술인이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대응을 통한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신설 개념에서 유지관리를 감안한 친환경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자원 양성과 근무 환경, 국가 정책 등이 선진국 대비 다소 연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기술인 인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건설 기준을 충분히 양성 배출하고 선진 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젊은 기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워라밸을 갖도록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젊은 기술인이 부족한 이유는 수도권 대학에 1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토목공학이 10여 개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인 양성과 수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타 직업에 비해서 70에서 80% 수준으로서 근무 환경과 장래성 등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되어서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서 연약한 실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목공학을 입학해서 앞날이 어둡다는 것들을 1학년, 2학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간절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탈토목과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엔지니어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초석들이 젊은 기술자들이 학교에서부터 진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출산,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현재 졸업생들이 대폭 감소되어서 신규 인력이 유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 엔지니어링사가 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역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서 엔지니어사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AI와 BIM 설계 등 최신 기술을 연계한 우수한 인력 양성과 배출하는 학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업계에서는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관행적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기술인이 중장기적인 양성 정책과 사회 인식 변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건설 엔지니어링 인력 분포를 보면 50대에서 60대가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대에서 30대 활력계층이 약 10% 미만으로서 젊은 기술인 수급 한계에 봉착되어서 이를 극복해야 한 정부와 학계, 업계 기술인 양성 정책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침체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타 직군에 대비 연약한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기술인이 유입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직업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건설 기술 투자 확대와 건설 안전관리 등에 향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력 구성이 고급 특급 기술자 위주의 구조 형태에서 젊은 기술인이 많이 분포하는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엔지니어 회사가 상당히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장기적으로 어려울 경우는 해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되어야만이 결국은 이게 엔지니어링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모색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회에서는 매년 젊고 유능한 신규 직원은 10 내지 20명을 채용하고 3년 이내 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 조성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산업의 여군들이 생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으로서 타 직종 대비 유리한 여건을 조성을 마련하고 우대받는 사회 환경을 마련할 때 결국 우수한 건설 기준이 탈토목을 방지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5장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설계 대가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에 관한 기준 적용으로 설계 규모나 조건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사비 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부터 하고 있지만 실제 실비정산 방식으로 반영돼야만 결국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사비 요율과 실비정산 방식은 약 10 내지 25% 차이가 발생됩니다. 실비정산 방식으로 갔다면 결국은 엔지니어링 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설계 대가 산정 기준이 설계 업무량과 투입 기준 인원수, 환상 개수 및 보존 개수,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절대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설계 과정 중 과업기간 연장이나 각종 부대 설계, 각종 인허가 등한 가업냉이 추가되지만 설계 비용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설계 엔지니어사 업체의 경영 악화와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책임자로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존된다면 결국 엔지니어링 산업이 활성화되고 대학에서부터 사회에 진출한 모든 활력소가 넘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등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사항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될 때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확실하게 발전했다고 보여집니다.
1980년대 우리가 아랍에서 건설 경기가 호황됐을 때 그 기운을 2030년도는 개선됐을 때 결국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되고 모색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회와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면 우리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에 훨씬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 향상을 위해서 SOC 산업의 꾸준한 발주와 적정 설계 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욱 부사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관리 분야하고 감리 분야 두 분의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안에 김성일 전무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3원 건설사업관리부의 정성일입니다. 먼저 현장의 여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들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뜻깊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의 확보, 건설 현장의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듣고 계시는 청년 기술인의 부족, 공대 기피, 기술 인력의 고령화 및 전공학과의 축소 또는 폐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인 중 젊은 세대에 속하는 30대 이하의 기술인이 17%이고 50대 이상 기술인은 57%로 3배 이상 많으며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 또한 51.2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희 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청년 부족 상황과 기술 인력 고령화 및 업종 선호도 저하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기술인들의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 기술인 부족 사태로 인해 회사 간 기술자 채용 경쟁이 과열되어 심지어는 준공전, 현장에 일하는 기술인까지도 준공전 중도 퇴사 후 이직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임자 교체 기간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 건설사업 관리 업무 수행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새로 발주되는 신규 사업에 참여 기술인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 기술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실무 기술인 부재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건설 현장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시공사 배치 기술인의 평가 및 배치 기준 상위로 인한 관리적인 문제점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공사와 관련된 기술 경력 및 등급에 대한 평가를 사전 PQ 평가 후 배치되는 반면 시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후 착공 단계에서 현장 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법정 배치 인원에 대하여만 공사 규모에 따른 등급의 적정성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공사에 관련된 기술 경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공사의 공사 및 공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치 기준이 없어 현장 대리인 재량으로 배치되어 사전
업무 능력 검증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 전 기술인 중도 교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적으로 퇴사 3개월 이상의 요양, 3년 이상의 근속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시까지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여건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여 기술자 잦은 교체로 인한 현장 문제가 가중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배치 기술인의 전문성과 기술 인력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들이 실무 능력과 책임의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기술 인력 고령화로 대부분 현장 분야 기술인이 책임 기술인보다 나이가 많고 소속이 다른 공동사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야 기술인의 수동적인 업무 자세와 업무 능력과 공동체 의식의 부족, 분야별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 이견 및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기술자로서의 양심, 책임감 부족으로 공사 준공 전 현장을 중도 이탈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주청과 시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고유의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기보다는 발주청의 업무 보조로 현장 문제 발생 시 책임지는 존재로 행정 업무 처리 절차상 필요한 제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시공사 이윤 창출의 방해 요소로 인식하여 정당한 지시임에도 시공사에서 미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발주청의 문책성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체 요구로 기술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인력 부족 및 인력 수급 및 인수인계 기간 등 현장 관리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시공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과는 달리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행정 절차 이행의 부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적정한 용역비 반영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절차의 도입으로 기준 대가의 90% 이상의 인건비가 반영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주재비, 출장비 등 직접 경비에 대한 부분은 최저 적용 기준이 없어 기준 요일 이하로 입력하여도 승인이 이루어져 직접 경비를 발주처에서 예산 부족 시 줄여서 발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직접 경비를 추후 정산하는 발주청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용역사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문제점을 인력 수급의 부족, 배치 기술자의 경력 검증 및 올바른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인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청년 기술인의 경우 현재 연령과 등급으로 배치하는 배치 조건을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용역 중지기간 3개월 이상인 배추 기술인 교체 조건을 2개월로 축소하여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자 평가 및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기술인의 경력과 등급을 동시에 평가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 이탈 및 교체 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정 대리인 이외 인원, 즉 공사 공무 담당자 및 하도급사 기술인에 대한 배치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관리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들이 자아성찰하는 자세로 업무 능력 배양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CM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건설사업 관리 권한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청,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 및 시공사가 파트너십에 의한 공동체란 인식으로 책임지는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책임지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공사의 간접비 지급이 보편화된 현재 사업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간접비 지급 방안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건설사업 관리 계획 수립 시 발주 전 건설사업 관리 계획 수립 시 직접 경비에 대한 임의 조정 규제 또는 최저 적용 하한선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 현장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일 전무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설사업관리 분야 발표해 주실 분입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정용 본부장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정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슈로 말미암아 감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덕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규제나 강화 위주의 제도 개선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규제와 아쉬움들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서 단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본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축법 감리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 강화로부터 네 번째 주택법 감리 현장의 에스컬레이션 적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모가 유사한 현장 몇 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현장, 주택법 현장, 건축법 현장을 비교해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규모, 비슷한 공사비에서 건축법 현장의 감리 인원이 약 2분의 1 정도 적게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과연 안전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리 용역 발주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리비 산정 시 건진법은 업무 분석에 의한 소요 인원수 산정에 의해서 주택법은 공사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산정돼 최소한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건축법은 건축주에 의한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감리비를 산정하고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감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사업주는 감리가 특별히 할 일이 있느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필요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중대재해라든지 중대하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적, 사회적 모든 책임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CM형 감리라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발주자의 모든 업무를 감리자에게 미루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건축법 현장의 단장이 회사 내에서 기피보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가장 먼저 인원 부족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 우려입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건축법 현장이 각종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약 225종의 문서가 관리되고 있고 건진법, 주택법 현장은 역시 더 많은 문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흔히 문서에 치여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리자의 현장 업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에서 정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거기에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단장 혼자 건축 공정을 겸직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CM형 감리의 경우 사업비 검토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부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등 물리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축법 현장도 공사비 요율에 의한 감리비 산정으로 최소 배치 인원을 법제화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인허가 기관장이 공사비 요율에 의한 감리비 산정과 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역 중지 시의 감리원 철수 기준 완화 방안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공사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후에 용역 중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동절기, 착공준비 미비, 시공사 미선정 등 대부분이 발주청의 사유이며 중지 기간은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중지 시의 현장 배치 기술자의 철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3개월 이상 착공이 지연되거나 배치가 지연된 경우에 철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중지 기간이 명시되어 3개월 이상 중지가 명확한 경우에도 3개월 경과 후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장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들은 대기급여로 전환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 단절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 회사 입장에서는 용역 중지 기간에도 배치 기술자 임금 및 사무실, 비품 임대료는 계속하여 지급해야 되는 반면에 발주청으로부터는 용역 중지로 인해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과 더불어 기술자 활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 중지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즉시 철수 가능토록 하고 철수 가능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이제는 젊은 기술 인력 활용 여건 부여입니다. 젊은 기술인이 현장 배치가 가능한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법 감리 현장에 500세대당 1명씩 배치되는 신규 감리원, 그리고 LH나 SH 등 공공공사에 배치되는 34세 이하의 청년 기술인,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현장에 경력 5년 내외의 중초급 기술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택법 신규 감리원으로 감리 업무에 첫 발을 내딛는 기술인들이 현장 철수 후에 타 현장 배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기술인은 소수 인원으로 배치 인력이 많지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현장에 초중급으로 배치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에서 경력 부족에 따른 임무수행 불가를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특히나 젊으면서 경력이 많은 기술인을 요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급에서 특급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주택법 현장 종료 후에 신규 감리원은 타 현장 배치가 제한돼서 회사에서는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급여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용역 종료 직전에 신규 감리원이 타 회사나 시공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배치 기준에 따른 대가는 초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배치는 특급으로 함으로해서 용역비 손실 및 발주청의 용역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하여 과업지시사항에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배치 계획표상의 등급에 맞는 인원 배치를 승인함으로써 젊은 기술 인력들이 필요한 경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겠습니다. 더해서 한편으로는 LH 청년 기술인 제도를 일반 공공발주 현장에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주택법 감리 현장의 에스컬레이션 적용입니다. 공공공사의 경우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택법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현장은 고층화 경향으로 3년 또는 그 이상 용역 기간이 주어지고 있으나 ES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 이상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감리 현장에서도 ES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의 표준계약서에 그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ES 적용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건축법 감리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 강화 방안으로 공사비 요율에 의한 감리비 산정으로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용역 중지 시 감리원 철수 기준을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용역 중지 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철수 가능하도록 개선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젊은 기술 인력 활용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LH 청년 기술인 제도를 일반 공공공사에도 확대 시행하고, 네 번째로 주택법 감리 현장도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 계약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